안녕하십니까. 헌법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대 헌법의 특징과 일본 그 헌법 제정사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본 헌법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본 헌법은 근대 헌법입니다. 따라서 근대 헌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한 다음에 오늘의 일본 그 헌법, 현행 헌법입니다.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강의 차례입니다만 근대 국가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근대 헌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이때 말하는 국가라는 것이 어떤 국가인가? 근대 국가입니다. 따라서 근대 국가의 성립, 근대 국가의 특징을 알아야 근대 헌법의 특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차례는 먼저 근대 국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근대 헌법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 또 오늘의 일본군 헌법이 어떤 제정 과정을 거쳐서 제정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근대 국가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회계약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계약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회계약서에 기초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러한 픽션입니다만 이 픽션이 상당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지지도 받고 있는 설명입니다. 실은 좀 아닙니다. 근데 국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원래 정말 이해가 있습니다만 일단 헌법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일본 정치,立憲 세달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계약서라는 그 픽션에 대해서는 지지가 높기 때문에 단명 이 설명을 하자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계약서를 등장하기 전에 대체 15세기 정도입니다만 인간 리성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좀 상당히 그 2000년 역사에서 하나 중요한 계기로 되는 1500년 정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표상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1500년이라고 하면은 봉건사회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인간 리성은 없는 사회입니다. 봉건련주가 있고 농노가 있고 그래서 농민들 어떻게 조금 표현하는 건 있습니다만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농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렇게 살겠다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별로 다른 그 위문도 없고 그런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만 극적으로 봉건사회부터 근대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는 인간 이성의 발견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근대 맹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면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빈치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만 그는 무엇을 그렸는가?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유명합니다만 모나리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미술의 사명 무엇이었는가? 하느님을 그리는 것입니다. 모든 미술이 신학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다빈치는 그러한 미술의 세상에서의 상식을 깨뜨리고 하느님을 그린 것이 아니라 모나리자라는 사람을 그립니다. 여기에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 인간 리성이 기본이라는 거, 여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인간 개인이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아피를 했다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만 조반니 보카치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소설 데카메론 이것을 씁니다만 그 소설은 어떤 소설인가? 오늘 읽어보니까 별다른 소설은 아닙니다. 연애 소설입니다만 그 당시 문학의 사명은 또 하느님의 위대성을
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보카치오는 하느님의 위대성을 소설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애라는 사랑이라는 인간 본성적인 문제를 소설로 다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르네상스라는 문의 부흥, 문학 예술의 형태로 인간 리성이 중요하고 하느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막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 이거 15세기를 출발점으로 하는 하나의 사상 운동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약 300년은 걸리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세계적인 하나하나의 역사 발전을 단계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존 가치가 붕괴되어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가 확립되게 되는데 그 가치가 바로 무엇인가? 인간 리성이 중요하고 개인이 중요하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치를 가진다라는 이전 시기에는 없었던 새로운 가치가 구축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대 국가를 만들어가는 사상적인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상에 의해서 새 시대가 도래된다. 이렇게 여기서 썼습니다만 바로 오늘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늘의 세상이 바로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상적인 지각 변동이 아마 가장 컸던 것이 우리 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르네상스부터 사회계약설이 나오는 이 시기였다며 바로 오늘 2020년대는 그러한 시대에 맞먹는 정도의 사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야기는 돌리고 그래서 그에 상응한 경제적 토대, 정치적 토대가 구축되어가고 산업혁명과 부르주아 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마련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근대 자연법 사상의 등장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회계약설이다. 이런 것입니다. 로크, 홉스, 루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회계약설에 의한 국가의 정통성의 설명입니다. 왜 근대 국가가 필요했던가라는 설명입니다만 사회계약설 지찬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로. 첫째로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만민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하느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원래 신화적 세계관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만민이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롭다. 이거죠. 네?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의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계약을 위하여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에 자기들이 가진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다는 것. 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람은 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권리하고 권리는 부딪히기 때문에 오히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의 진정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극 참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혼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리는 국가에 양도하자. 이거 그러한 계약을 국가하고 개인이 맺는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국가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게 되고 폭군으로 된 경우는 인민들은 언제든지 이에 대항하는 저항권과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혁명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대 국가라는 것은 개인하고 국가 간의 계약이다. 개인이 자유를, 권리를 행사하자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이 자기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국가가 있다. 따라서 그 국가라는 것이 계약을 위반하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며 언제든지 그 국가는 새로운 국가로 교체될 수 있다. 이것이 사회계약설의 라디카르나 내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상하는 사람들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잔자크 루소, 샤르르 몬테스큐 다 들으신 적이 있는 이야기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대 사람들 아닙니다. 태어난 시대를 보시면 아다시피 약 50년 정도 스pan으로 살고 있는 세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초창기, 자본주의의 그래서 완성기 조금 주장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강의는 사상사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호프스, 록크, 루소가 각각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내용적인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좀 표로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후에 좀 자료를 보시고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은 자연산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맺고 사회상태를 형성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국가를 건설한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계약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존재 조건이 없으며 절대 나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하고 B가 계약을 맺다고 할 때 A하고 B는 평등하다는 것이 존재 조건입니다. A, B 관계가 불평등할 때 계약을 맺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적인 기초가 있을 때 처음으로 계약이라는 말이 성립하는데 국가 계약설, 사회 계약설의 근본은 바로 국민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있다. 이거 존재 조건이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만든다. 무엇 때문에 만드는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다라는 것이 국가 계약설, 사회 계약설의 진수입니다. 말 그놓고 볼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사회 계약설이라는 것이 바로 근대 국가 형성의 정통성의 근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호프스는 리바이아선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연 상태에서 만민은 만민을 위한 투쟁을 형성하기 때문에 따라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록크는 자연 상태에 대해서 자연법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재산이 나 신체를 초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규정하고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사람들 간의 투쟁 상태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 또는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의 권리를 정말로 구형해 주자며 개인 간이 싸우지 않도록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루소는 조금 달라서 좀 더 앞서 나갑니다. 철저히 인민에게 주권을 해석시켜야 된다. 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인민주권의理論을 제시합니다. 중요하다고. 문제는 이거 무엇이야 되냐면 따라서 루소는 일반 위사를 형성한다.立법이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일반 위사, 제너럴 위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위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법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러한 사고를 주장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록크, 홉스, 루소, 홉스, 록크, 루소이죠. 각각 시대마다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러자면 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하고 개인이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일부 국가에 양도한다. 따라서 국가가 계약을 위반하고 폭군으로 된 경우는 인민들은 언제든지 그 국가를 전복할 수 있다.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 현명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사회계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은 다 픽션입니다. 정말로 인민들이 국가하고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정말로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립하고 있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 안 했을 때 새로운 국가로 교체되는가? 그렇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은 정권을 친 부르주아 계급이 자기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理論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본 민주제 또 일본 정치立憲政体죠.要するに 헌법의 기초에서 정치를 실시해야 된다는 그러한 오늘의 국가의 아리카타を정당화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 위력이 있었던
理論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일본말을 썼습니다만 긴다이 시대헌법, 긴다이 국가の 成立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픽션에 불과합니다. 정말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 가장 정당합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좀 일단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라는 것은 유물사관에 기초해서 국가의 선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좀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잘 밝히고 있는 국가론이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장소입니다만 오늘 헌법, 근대 헌법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깊은 파악은 그렇게 필요로는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와 나온 김에 간단히만 소개드린다면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은 국가는 사회 경제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나타나 사회 자체의 산물이며 계급적 모순의 불상용성의 모순이며 그 본질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정치적 조직이며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기구라는 규정입니다. 마르크스주의로 하면 국가는暴力装置이기 때문에支配階級が非支配階級を抑圧するためのそういう装置が国家입니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만드는 법은 본질적으로 국가를転覆하자고 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刑法上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소유권을 絶対的に 規定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르주아 정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그 자체의 과학성은 오늘도 의심할 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엥겔스가 가족 及び私有財産 及び国家の起源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오늘 책바에 가면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엥겔스 서적 속에서 요컨대 국가라는 것은 결코 외부로부터 사회에 강요된 권력이 아니다. 또한 국가는 해결을 주장하는 것처럼 윤리적 이념이나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이거나 이상이 형상화되고 현실화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국가는 일정한 발전 단계의 사회의 산물이다. 국가는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졌으며 자기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불상용적인 대립으로 분별하였다는 것의 고백이다. 이렇게 소설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은 어려운데社会の矛盾の結果が国家だと国家によって社会矛盾が統制되고 있고それが抑えられている이런 설명을 엥겔스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엥겔스는 또 계속해서 국가는 계급 간의 대립을 억제할 필요로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이 이 계급들이 충돌 그 자체 가운데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가장 유력한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본質は階級にあると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타당한 견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그 본질에 있어서 지배 계급의 덫이다. 이거 레닌理論입니다. 레닌은 국가의 본질을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키면서입니다만 지배 계급의 덫이라고 말했습니다. 딕테이터,階級の 独裁 이것이 국가다. 그런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회 기하술은 픽션이고 진짜 의미에서 과학적인 국가론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헌법 자체는 사회 기하술에 기초한 국가론에 기초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근대 헌법理論입니다. 오늘 강의는 근대 헌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다시 이야기를 돌리고 그 얘기를 조금 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이로 근대 헌법이란 무엇이며 근대 헌법의 특질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조금 두 번째 조금 하고 마지막에 오늘의 헌법의 최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이란 무엇인가? 간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본질 생명 진수는 바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헌법이란 두 가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에서의 헌법.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憲法된 그 자체입니다. 여기 썼습니다만 헌법이라는 성문 헌법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憲法を見てくださいラ고 할 때見る憲法있지 않습니까? 네? 롭포제이션이 타고 있는 헌법 네트에서憲法라고 해서検索되면 나오는 100조から 103조만으로憲法이것이 헌법이다라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에 대한 해명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쪽입니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헌법 이것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 의미에서의 헌법 그리고 고유한 의미에서의 헌법은 근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 근대 이전에도 국가의 기본법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고구려 시기에도 고조선 시기에도 법에 국가의 기본법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헌법은 근대 헌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헌법이라는 것은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 다시 말해서 근대적인 가치를 구현한 헌법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라는 것을 저도 말하며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와 평등이 중요하고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인간 리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근대 가치를 담은 헌법 이것을 근대적 의미에서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대적 의미에서의 헌법 이것의 특징은 근대 자연법 사상에 기초해서 전단적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헌법 이것을 근대적 의미에서의 헌법이라고 하고 실질적 의미에서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이라고 할 때 형식적으로憲法典라는 조문가 붙고 있는 내용形式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근대적 의미 다시 말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어떤가 여기가 중요합니다만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의 내용이 주목할 만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権利の保障が確保されず権力の分立が定められていない社会は全て憲法を持たない 다시 말해서 헌법 내용 속에 예, 권력 분립하고 인권 규정, 진권規定또権力 분립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헌법 내용에 명기되지 않고 있는 한 그것은 예, 근대 헌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이 됩니다. 저도 말씀드리며立憲主義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며 헌법을 통해서 헌법을 통해서랄까 헌법에 기초해서 통치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만 국가 권력을 법으로 통제한다는 원리입니다. 법의 지배이죠. 네? 법의 지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며 여기 빨간 글자로 써놨습니다만 기카이세,権力 분립, 진권保障 이런 것입니다. 네? 오늘 흔히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궁극적인 가치로서 좀 찬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본 메디아가 때릴 때의 이유가 사회주의에는 인권 규정이 없다든지 사회주의는 위해지 아니지 않는다든지 사회주의에는 권력이 분리가 안 돼 있지 않는다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회주의가 마치나 자유와 권리가 없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그거 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설명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근대 가치라고 할 때는 권력 분립하고 인권 보장입니다. 이것을日本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인권을 보장하는 법밖에 만들면 안 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은 만들지 못합니다. 왜인가? 헌법에 기초해서 정치를 해야 하니까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법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立法권 자체도 제한된다. 그런 사고가 바로日本주의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민당의 정책에 기초해서 법이 해석되고 있고 법에 기초해서 헌법이 해석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日本주의와 어긋나는 형상입니다. 정말은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 헌법에 기초해서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고 법률에 기초해서 정책이 해석돼야 되고 집행돼야 된다. 이것이 원래 물이 위에서 밑에 흐르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은 놔둬놓고 이것이 바로日本주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전 마지막으로 근대 헌법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기초 짓는 자유의 기초법이다. 헌법의 기본 지표는 자유의 기초법, 자유의 기초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모척이다. 모척입니다. 이것이 첫째. 좀 문장을 써놨습니다. 따라서 헌법의 특징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극과 권력을 제한하는 법이다. 제한 규범성이 둘째입니다. 자유의 기초법이 헌법의 모적이기 때문에 그에 의한 방도가 무엇인가? 극과 권력을 제한하는 것, 리미타입니다. 국가가 보소하지 않도록, 폭주하지 않도록 헌법이라는 장치로서 극과 권력을 제한한다. 여기에 헌법의 두 번째 특징. 세 번째로 따라서 헌법이 최고 법규다. 극법 체계에서 헌법이 최고에 있고 헌법에 기초해서 법도 만들어지고 국가의 정책도 만들어진다. 이 피라미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헌법의 세 가지 특징 말씀드리며 자유의 기초법, 둘째가 제한 기본성, 셋째가 최고 법규성, 이 세 가지가 바로 근대 헌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만 간단히 좀 해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지 않습니까?日本주의에 기초해서 정치가 운영되고 있는 거 어떤가를 체크하실 때 이 세 가지 각도에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극과 권력이 제한되고 있는가? 헌법이라는 최고 법규에 기초해서 다른 법들이, 다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오늘 그런 좀 시각들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실제 그러한 법을 만들자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조금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포인트로 조금 말씀드리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가치 질서의 기초로서 헌법 조문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헌법 조문에다가 그 기본 가치 질서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権規範性制限規範性 이야기는 헌법 99조 그리고 제거 법규성의 이야기는 헌법 98조 1항 96조에 각각 명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후반전에 일본군 헌법 최종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본군 헌법 자체가 어떤 헌법인가? 어떤 그 제정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헌법이 마련되게 되었는가 하는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조금 긍부정을 앞으로 분석해 나갈 수 있는 조금 단서라 할까 시사적인 좀 말씀을 드리자고 생각합니다. 제목입니다만 좀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의 일본군 헌법의 전신이 대일본 최고 헌법, 그걸 메이지憲法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약간만 확인을 하고 오늘의 헌법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메이지憲法 세대되었습니다. 1889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이야기로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면치 헌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만 1889년 당시로서 면치 헌법은 상당히 스탠다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직 근주제의 나라가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은 또 면치헌법이라고 하면 조금 상상도 못하는 좀 낡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포인트는 무엇인가? 에도 시대입니다. 그 전에는 메이지憲法 制定되기 전에는 메이지 전에는 에도幕府이기 때문에 에도幕府 시대와 뭐랍니까네 근대 국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헌법도 없었고 법 자체도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 면치총부가 헌법 제정을 상당히 이석이 했는가? 이것은 첫째로 둘째도 외적 요인이 큽니다.幕府時代 마지막大政奉還 하기 전 1852년에 페리의 그루보네가 들어오는 이야기는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에도幕府に 대해서 미국입니다. 대포를 쏘가지고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하니까 좀 에도 마프가 그것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조약을 맺죠. 수호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불평등 조약입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 오늘은 저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불평등 조약의 내용은 지가의 호흡권입니다. 지가의 호흡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회 복권입니다. 일본 법으로 미국 사람을 처분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일본에서 범죄를 일으키며 원래는 있지 않습니까? 일본 법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회복권 무서운 자들은 일본에 그때는 법이 잘 준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크실로 해서 그 수호 조약을 맺을 때 미국 사람이 일본에서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미국 법으로 처분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미국 사람을 재판하는 권한은 미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히 상상할 수 있지만 미국 사람을 일본에서 미국 사람이 범죄를 일으켜서 미국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사람 어떻게 됩니까? 무죄로 되지 않습니까? 불평등합니다. 조약이 불평등하니까 그 불평등한 조약에 의해서 지회복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의 남조선이 지회복권적인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미조약으로서 미국 군대가 남조선에서 국민들 좀 군사훈련 때 꼭 깔아 죽여 뿌렸다 하더라도 지회복권으로서 무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도 주권국가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지회복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지회복권을 빨리 극복하고 불평등 조약을 또 폐지하고 새로운 조약 관계를 맺고 싶은데 미국의 이브가 무엇이라도 하면 너 일본이요. 너 법률이 없지 않는가? 헌법도 없는 나라인데 재판권 너한테 안 거지 내 중요한 미국 국민은 어떻게 처분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조금 상태에서 불평등 조약 맺은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당시 미국 쪽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 성립한 일본으로서는 재빨리 불평등 조약을 폐지하고 여기는 이쪽마이노 국이라고 썼는데 이치민마이노 나라로서 서양 렬강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대법의 완비, 다시 말해서 헌법 제정이라는 것이 그 무엇에도 우선되는 과제로 제기되었다. 헌법 말입니다. 헌법을 총점으로 하는 극법 체계를 세우는 것이 이 당시 면치총부로서는 렬강 속에 나카마일이を해야 되기 때문에 후쿠오카列強以上 이때 총책이 산난청도 외적 요인으로 크게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랑스든지 다른 나라와 같이 혁명, 부르주아 혁명의 결과로서 면치 헌법이 생긴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위경, 그래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든다는 동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놨습니다. 다음으로 내적 요인입니다.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 오늘은 일본사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면치 헌법은 일본 정부와 자유민권운동의 대립의 산물입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자유민権運動 桂心비롯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그 와세다 대학의 오쿠마의 도조가 있지만 그런 자유민権運動의 사람들의 사상이 결코 일본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政府の大久保利通비롯 다官僚主義者 일본의 면치 유신은 위에からの革命이기 때문에 결코 밑에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에서 면치 정부를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유민권파의 주장도 정부 관료주의의 주장도 거의 다름이 없다. 다시 말해서 계급 간의 투쟁이 아니라 그저 노선상의 대립입니다. 반복하고 순번이 다른 것만입니다. 어쨌든 관료주의적인 방법으로 일본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가는가 아니면 기가이세라는 것을 일단 코트로는 만들어가면서 그 기가이세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까지 놓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유산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위해 같은 것을 만들고 국가를 운영해가자고 하는가는 반복상의 대립은 있지만 꼭 교회라는 그 지향성과 관련해서는 모두 같습니다. 세간론 문제로서 다모토는 와카치 했지만 본질에 있어서 해외 펜짠해서 일본 자본을 앞으로 펜짠시켜 나가자라는 그러한 국책에 있어서는 결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치다 면치 헌법이 정부하고 자유민권운동파 사이에서의 계급 대립의 산물인 것처럼 해설을 하는 사람도 안에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 노선상 조금 대립은 있는데 어쨌든 저 자체는 같았다, 공동성이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타협의 산물로서 면치 헌법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憲法早期過程のイニシアティブの어디까지나終始官僚主義的政府が치고 있었다는 거. 한바스 하도 민権派の 構想の 조금 무엇입니까? 산부스시 포를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원리적인 레벨의 대립이 아니라 한바스政府と 시쟁호理論を 신포する 민権派との 여기 썼습니다. 레벨을 또는 원리적인 레벨의 대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선 투쟁의 하나의 대립의 산물이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써놨습니다만 조금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따라서 면치 헌법은 이거 조금 선리가 좀 다 써놓았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저대로 민주적인 칼 붙인 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위해제를 수립했고 전항의 대권의 행사에 대해서 근무 대신에 포피를 필요한다는 규정이 들어갔고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었고 사법권의 독립이 확보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헌법으로서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위해제가 있기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름만 위해제라는 거하고 전환대권을 행사하기 위한 보필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그 권한은 전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하고 특히 통수권은 전하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수권이라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가는 일본이 군국주의 파시즘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던 근거이고 근데 더 신민의 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군민이라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군민이 어디까지나 천황의 아들이었다는 거하고
사법권도 전황의 이름으로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독립이라고 하면서 전환제라는 것을 옹이하기 위한 헌법이었다는 것은 뭐 명백합니다. 다만 우리의 그 논스이 또 히로부미도 헌법의 기본 특징은 극과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견적으로는 일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받아들였지만 내실과 본질에 있어서는 면치 헌법은 전환 태권을 텐노 타이켄 이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헌법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명백히 된 바와 같이 전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잔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치 헌법의 반민주적인 요소에 대해서 첫째로 전황은 국가의 원수이고 정치권의 전람자로서 간범한 간대한 태권을 보좌하고 있었다는 거. 둘째로 전황에게는 제국회의의 협찬을 요신할 필요 없는 간범한 불입법권이 보류되어 있었다. 요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든지 전황이 법률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위험하죠, 네? 議会で法律を作るんじゃなくて天皇が법률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 실질은 세 번째는貴族院という非民主的な要素が議会制の成長を阻んでいた. 기조권이라는 그러한 무엇입니까? 네, 하우스가 있었다는 거. 넷째로 국민의 권리의 대부분이法律の留保, 법률의 보류를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 보장은 불충분했다는 거. 이렇게 반민주적 요소를 설명드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수권을 전황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부가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 군부에 의해서 전황이 무엇인가네 리온되었고 전환제가 전환도 그렇게 해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나갔고 또 그 전면에 만주 사변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파시즘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치 헌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하는 헌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고지도 교육 적국어라는 헌법 체계에서 국가가 고지되었고 민준 레벨에서는 교육 적국어가 깊숙이 들어감으로써 전황을 받드는 그러한 정치제도, 정치 질서가 유지된 것이 바로 1945년 이전의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미가제 독고다이도 생겼고 야스쿠니 진자 산파이도 생겼고 오늘의 현 헌법에서 부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때 다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헌법, 면치 헌법을 부정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으로서 오늘 일본부 헌법이 제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장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맺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의 제정의 주요 계기는 우선 포츠담 선언의 수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정까지 가정하고 일본군 헌법 제정의 법률 읽어보겠습니다만 주요 포인트는 여기 포츠담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 26일에 일본에 대해서 그 연합국 쪽이 무조건降伏を求める 그러한 선언으로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1945년 7월 26일에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이길 가망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미드웨이 해전부터 시작해서 쭉 패전이 계속되고 이제 오키나와 상륙 미국이 하고 또 북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폐기하고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세계사를 아시는 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국가 천동법이 제기되고 학도병들 다 모집하고
그래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까지 다 총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나라 시민의 문제로 말씀드리면 또 말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두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연합 그쪽이 보쌈선언 제기하고 이제 이때 독일은 이제 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파시즘 국가라서 마지막 남은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라. 무조건 항복을 안 하면은 일본 그 자체를 못 쓰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군국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그래서 연합군에占領한다는 거. 두 개 아니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점령지를 포기하라 일본이. 그래서 군의 무장을 해제하라. 그래서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라. 그래서 국민 간의 민주적인 경향을 부활하라. 경제적으로는 봉건적인 경제제도, 이거 독점적인 경제를 다 무슨 있고 그렇습니다.財閥解体を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경제제도까지 도입하라. 이렇게 해서 6가지 또는 7가지 보쌈선언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말했던 우선 무조건 항복이죠. 그래서 군국주의 세력을除去하고連合国が 日本を 占領하겠다는 거, それを飲みなさいと、それを飲まないと끝까지 하겠습니다라는 연합군 쪽에 통보가 있었죠. 근데 일본 군부는 있지 않습니까? 군국주의 세력을 제거한다는 것이 국가의 고지につながるかどうか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섰습니다.戦犯の問題も있고占領政策の問題も있고 하지만 일본 군부가 끝까지 고다리한 것은 전환제를 지킬 수 있는가 없던가. 일본의 1억人가 희생되더라도 전환만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당시 일본 군부 지배층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섭을 합니다. 전환제를 남겨주는가? 연합국으로 하며 어지간히 하시오입니다. 시끄럽다고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지 못하면 일본은 멸망하는 것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의原爆가 떨어지고,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래도 일본 지배층은 계속 전쟁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9일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나가사키에도原発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본 지배층을 무섭게 생각시킨 것이 소련의 일본 선전포고입니다. 일본 지배층의 머릿속에는 미국에 항복하면 그래도 전환제를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지, 붉은 근대, 다시 말해서 공산권에 소련에 만일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전환군 즉시 총살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고 공산주의가 전환제를 남길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제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국가를 고지하기 위해서 소련의 대일본 전쟁 선포에 대해서는 일본은 무섭게 생각했기 때문에 급히 보쌈 선언을 수락할 것을 결정했고, 그래서 1945년 8월 14일에 그 문제를 연합국에 제기했고, 따라서 승인이 되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전황의 격언 호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라디오 방송으로 보쌈 선언이 수락되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다 하는 것이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의 전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때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의하게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며, 결코
일본 지배층은 일본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일본 국민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전쟁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여기 썼습니다만 소련의 참전이 무서워서 그리고 일본 국내의 좌익운동, 사회주의 운동의 그 파도가 무서워서 1945년 8월 14일에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무조건 항복을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조건에서 승인한 조건에서 군국주의를 제거하고 그래서 인권을 부활시켜야 했기 때문에 면치 헌법을 자연스럽게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국가적인 의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헌법이 바로 오늘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헌법의 내용 자체는日本주에 기초한 참으로 잘된 내용이 된 헌법이고 특히 헌법 제9조에서 전쟁 포기 사항을 삽입했고 헌법의 여러 부분에서 라디칼 상당히 급진적인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규정이 들어가고 있는 참으로 세계에 일례가 없는 좋은 헌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는가고 하며 그렇진 않습니다. 배만된 다음 일본의 여러 법률학자들이 헌법 초안을 만드는데 그것을 마츠모토 안이라고 부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스쿠프 했는데 그 안을 GHQ가驚愕하는 정도 보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주권이라고 말 못했답니다. 얼마나草の根の 교양이 무서운지 사회당 공산당 자체도 그 당시입니다. 국민주権라는 말을 못하는 정도天皇崇拝思想が骨の髄まで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놓고 얼마나 교육에서의 교양이 무서운가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GHQ가驚愕하는 것도 알만합니다. 일본 사람 자체의 힘으로서는 그 당시에 집권주의입니다. 일본 지배층 자체의 힘으로서는 식민지라 할까 전쟁을 정화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헌법을 만드는 힘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이 경향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카사를 비롯한 GHQ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마카사 자체는 헌법 제정을 상당히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미소, 소미 공동위원회가 개입돼버리며 일본이 소련적인 영향, 공산권의 영향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렌종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 당시 렌종이 시작하지 않고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의 대립이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응당하게 전황은 저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황제도 이것이 살아남았는가? 미국이 전환제도를 이용해서 일본을 자본주의 지정으로 끌어들였고 일본의 보수 앞잡이로 미국입니다. 앞잡이로서 미국의 전초선으로 일본을 이용하자며 전환제가 필요했다라고 정세가 전환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HQ는 미국의 위향으로 일본 헌법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일본 헌법이 리산적인 헌법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위도에 맞게 일본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오늘의 헌법이 상당한 정도 여러 사람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헌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카사 세 원칙, 3원칙 여기 써놨습니다만 조금 미국의 위도가 뒤에는 숨겨져 있습니다만 겉으로는 상당한 정도 지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바로 오늘의 헌법입니다. 자, 그럼 매집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거 마지막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맺자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헌법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인민들의 마음이 담겨져야 되고 또 위도가 담겨져야 되고 그에 합당한 철자를 밟고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일본 헌법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 위문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캠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캠포니 지리세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로 됩니다. 그런데 많은 헌법 학자들은 그때 법적으로 봤을 때 포츠담 선언이라는 것이 기존 조약이었다는 거, 그래서 포츠담 선언 그 자체가 면제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는 거, 연합국은 헌법 개정안이 포츠담 선언에 합당한 게 만들어질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근대 법적으로 봤을 때 일본국 헌법의 자율성은 포츠담 선언의 수락 및 헌법 문서의 서명에 의해서 원래 조건 스이트다, 원래 해야 했던 일이었다는 거, 그리고 근대 헌법의 일반 원리로서 헌법이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근대화에 있어서는 필요 불가결한 일이었다는 거, 당시 일본 정부는 자기 손으로 헌법을 만드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 그렇지만 제야의 지식인들은 일본국 헌법의 가치 체계에 가까운 헌법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제국회의에서 마카사 조안이 적극적으로 지지되었다는 거, 그래서 보편적인 선거로서 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특별회의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거되었다는 거, 국토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서 헌법 시행 이후에 1년 후 2년 이내에 개정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는 계속 오늘까지 이 헌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 오늘도 계속 헌법이 개정되지 않고 일본 국민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거, 이러한 이유들을 올리면서 오늘의 일본국 헌법에는 자율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만 정말은 헌법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의 의미에서 개정할 수 있는 힘이 일본 국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헌법으로서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갱하의 의견을 주장합니다만 지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면 이제 헌법 제정된 거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한 번 더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올바른 권리인식에 기초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도 무방한데 계약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공정을 밟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감입니다. 다음에 민족성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거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조금 강의는 이상 맺자고 생각합니다만 마지막에 대일본 제국 헌법하고 일본국 헌법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는 토표를 만들고 자료에는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한번 시간이 계실 때 좀 봐주시고 조금 비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현행 헌법은立本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입니다. 법의 지배, 그래서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그러한 근대적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고 있는 헌법으로서 세상에例가 없는 그러한 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평화주의에 대한 규정은 상당 정도로 조금 세계에서는 앞서고 있는 헌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두 번의 강의로서 일본군 헌법의 기본 원리, 그래서 인권 규정에 대한 내용과 통치 기구에 대한 내용,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헌법에 실제 지금 제정되고 있는 일본 그 헌법의 표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헌법 제3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